2025년 1월 중국의 한 전기차 공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테슬라가 한 달 동안 생산하는 것과 같은 수의 차량을 출고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 대 미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했을 때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베이징 정부가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매년 미국 시장에서만 6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파치우고 있었고 전체 수출액의 약 17% 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굴복하기는커녕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섰고 미국산 농산품에 관세를 매겼으며 희토류 수출 중단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죠. 겉으로만 보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최대 고객을 잃고도 버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15년 동안 중국이 은밀하게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고대 중국의 전략가 손자는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적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정확히 이 말을 따랐어요. 세계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런 보장이 없는 미래를 준비해온 것이죠. 매년 국내 총 생산의 42%가량을 각종 투자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1위 자리에 올랐고 틱톡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되었죠. 이제 중국은 단순히 미국 없이 살아남으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신들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고 있어요. 197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눈부신 성장은 서구의 힘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낮은 임금으로 살고 있었던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어요. 애플을 위한 아이폰을 조립하고 아마존의 물류망에 상품을 공급하며 수천억 달러의 서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 경제는 매년 평균 10%씩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죠.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2010년경까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에 올랐고 공장들도 더 이상 단순한 저가품만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전 같은 도시에서는 한때 짝퉁 제품을 찍어내던 생산 라인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기술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량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4,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적 종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죠. 권위주의 국가가 이토록 성장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31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차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마음껏 성공을 거두며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빠르게 규모를 키웠지만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제품을 더 싸게 만들고 각종 규제로 외국 경쟁 업체들의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에 맞서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고 2016년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약속을 지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무역 관세를 부과했어요.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 비용을 높여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 중국이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핵심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중국의 첨단 칩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우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었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긴장이 고조되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공격적으로 관세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기존 관세를 철회하지도 않았어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디커플링, 즉 경제적 분리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2025년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갈등이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장비, 배터리, 핵심 기술 부품들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가 발표되었고 일부는 100%에 달하면서 더 이상 너희가 필요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 중국이었다면 조심스럽게 협상을 시도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 텐데 이번엔 즉각 반격에 나섰거든요. 관세로 맞받아치고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001년이나 2016년의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새로운 중국이었죠. 베이징 지도부는 나머지 세계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수출 기반 거대 경제라고 해도 세계가 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중국은 미국 수요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자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경제를 조용히 재편해왔어요.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시진핑 주석이 도입한 쌍순환 전략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에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한 것이었죠. 회복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구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어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수순환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엔진은 국내 수요 강화에 집중합니다. 14억 중국 국민을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가계 소비를 늘리고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혁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 순환이라는 두 번째 엔진은 글로벌 무역을 유지하되 약간의 변화를 주었어요. 미국과 유럽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하고 남반구 전역에서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주도 강국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실제 수치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생각보다 외부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있거든요. 2024년 국내 소비가 실제로 GDP의 47%를 차지했는데 이는 수출의 2배가 넘는 비중이에요. 이런 상황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가계 소비는 중국 GDP 성장의 55% 이상에 꾸준히 기여했고 이는 대부분의 생산품이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심지어 중국 명품 브랜드까지 구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게 들려도 이 수준의 소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계가 GDP의 65에서 75% 이상을 지출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주요 경제권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죠. 중국 정부는 저금리 대출과 소비 촉진 프로그램 같은 정책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대부분 가정은 여전히 안전하게 부채를 줄이고 돈을 저축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실업급여나 연금 지원 같은 사회 안전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GDP의 1% 미만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지출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예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 충격, 실직, 건강상 응급 상황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시에 주택시장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2019년 이후로 중국 부동산 가치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현재 많은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평균 4.7%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가족들이 의료비, 은퇴 자금, 자녀 교육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죠. 따라서 국내 소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경제를 떠받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공장, 수출,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소비자 지출로의 전환은 느리더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쌍순환 모델의 핵심이에요. 세계와의 무역을 중단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회복력을 원하고 있어요.
미국 소비자가 구매를 멈추거나 서방이 새로운 제재를 가해도 무너지지 않는 경제를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중국은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거래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2000년 미국은 중국 수출의 22% 이상을 구매했지만 2023년에는 그 비중이 15%로 떨어졌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기반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수출 규모를 줄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 팔 것인지만 바꾼 거예요. 동남아시아부터 남미까지 중국 제품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덕분에 풍부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에서는 중국산 기계, 에너지, 기술,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차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회복력을 잃어가며 남반구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1대1로 이니셔티브가 바로 이런 전략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단순히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만,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 등 전 세계 핵심 물류 허브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상품들이 더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요. 동시에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통신 장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함께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위챗페이 같은 중국 결제 시스템이 현지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중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 표준과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지 통신 장비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중국이 만든 기술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오지 장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중국은 자원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을 대량으로 보유한 칠레, 아르헨티나 광산에 투자하고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들도 중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고 있어서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려는 어떤 나라든 중국의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우위가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것처럼 말이죠. 중국의 이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14억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시험장 역할을 해요.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에서 먼저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공유 경제,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를 앞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틱톡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 단음, 두음 사용자들을 통해 알고리즘을 완성한 뒤 이를 전 세계로 확장했죠. 이제 틱톡은 미국 젊은 층의 주요 정보 습득 경로가 되었고 중국이 글로벌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핵심 채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BYD 전기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1위에 오른 것도, 샤오미 스마트폰이 삼성과 애플에 맞서 경쟁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패턴의 결과예요. 중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만족시킨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기술 등 10개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해왔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정부 조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자국 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를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20세기 미국의 기술혁신까지 모든 강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비슷한 정책들을 사용해왔거든요. 중국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규모와 속도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부 주도 발전 모델의 효과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2000년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GDP의 0.9%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6%까지 늘어났어요. 절대 금액으로 보면 연간 4천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구개발 투자액이에요. 그 결과 중국에서 나오는 과학 논문 수가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과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양적 팽창이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많아요.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텐센트의 게임 엔진 기술 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 언론들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급속한 고령화, 청년 실업률 급증 같은 문제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거대한 제조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고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서구가 아닌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서구 세계는 이처럼 상반된 현실들 사이에서 새로운 중국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결국 이 모든 야심을 무너뜨릴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중국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